뉴욕의 어둠 속에서 번화한 거리의 불빛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곳에서 캐시 맥코맥의 이야기는 이 소란스러운 도시 한복판에서 달콤한 사랑 노래처럼 시작됩니다. 1952년 6월 15일 한 여름날에 태어난 캐시는 북적이는 거리에서 자라면서 가장 소박한 것에부터 꿈꾸고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캐시의 청소년기는 학교 끝나고 떠돌며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 저축하는 날들로 가득 찼습니다. 19살이 되었을 때 캐시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맞이했는데 그녀는 28살의 멋진 남자 로버트 더스트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명한 부동산 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빠르게 타오르며 두 번의 데이트 후 로버트는 캐시를 설득하여 버몬트로 함께 이사가 작은 식품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버몬트에서의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들은 뉴욕의 더 활기찬 생활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로버트와 캐시의 큰 꿈에 더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1973년에 결혼을 결정하고 그들은 세계를 여행하며 긴 신혼여행을 즐겼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그들의 생활은 끝없는 파티의 연속이었고 호화로운 파티, 화려한 나이트클럽, 그리고 명성 높은 이벤트에 몸을 담그며 상류사회의 흐름에 동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 꿈같은 생활은 곧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캐시가 임신했을 때 그녀의 끝없는 행복은 남편의 공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받은 아픈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로버트는 그녀가 아이를 포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카티와 로버트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장되어 로버트가 의료센터로 가는 길에 카티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카티가 남긴 일기를 통해 우리는 그녀가 남편에게 무자비하게 맞고 때려진 깊은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1982년 카티가 사라지기 전 가정 내 폭력은 친구들과 가족이 로버트가 파티에서 카티가 일찍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을 목격했을 때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카티에게 로버트를 떠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카티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결혼 생활이 충돌과 외도로 가득 찼지만 카티는 자신의 꿈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유명한 의과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카티는 학업과 꿈에 몰두하며 결혼 생활의 혼란에서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카티가 하기를 거의 취득할 무렵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로 모든 것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카티는 갑자기 비밀스럽게 사라졌고 어떤 흔적도 각별 인사도 없이 마치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카티의 실종은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캐시를 찾기 위해 뉴욕의 골목골목부터 버몬트의 외진 곳까지 그녀가 로버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던 곳까지 찾아다녔지만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었고 캐시는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캐시의 실종 사건 조사는 수많은 질문이 있는 미스터리로 상류층의 화려한 겉모습 아래 숨겨진 어두운 비밀로 변모했습니다. 1982년 1월 말에 폭풍우 치는 밤, 코네티컷의 따뜻한 집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하던 캐슬린에게서 나오던 희미한 빛이 그녀가 로버트로부터 화가 난 전화를 받은 직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 파티에서 나온 캐슬린의 우아한 모습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순간으로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후 다섯째 날 로버트는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신비한 실종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운명의 그 밤 사우스세일럼에 그들의 집으로 돌아온 후 논쟁이 발생해 캐슬린이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는 마지못해 아내를 웨스트체스터역으로 데려가 그녀가 밤 기차를 타고 맨해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버트는 그 후 공중전화로 캐슬린과 통화했으며 그녀가 맨해튼의 아파트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캐슬린이 그날 밤 이후로 결코 맨해튼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슬픈 진실이 드러나면서 빠르게 허물어졌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이름으로 이튿날 학교를 결석하겠다는 의문의 전화가 의과대학에 걸려왔습니다. 맨해튼의 한 이웃이 로버트로부터 안전을 찾으려고 절박하게 발코니를 넘어 그들의 집 문을 두드린 적이 있다고 밝혔을 때 미스터리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로버트가 총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그것을 사용할까봐 두려워한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남쪽 세일럼의 가정집에서 일하는 집사가 식기세척기 위에 작은 피자국을 발견하면서 어둠 속에 감춰진 더 많은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집사가 조사관들에게 캐슬린이 사라진 직후에 로버트가 캐슬린의 개인 소지품 중 일부를 처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그녀의 설명할 수 없는 실종에 대한 복잡하고 어두운 그림에 또 다른 조각을 추가했습니다. 비밀과 그리움의 어둠 속에서 캐슬린 캐시, 맥코믹의 가족과 친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스스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탐색은 그들을 캐시의 일기장으로 이끌었는데 이 일기장에는 그녀의 남편인 부유한 로버트 더스트에 의한 학대와 그들의 결혼 생활 동안 그의 외도 의심에 대한 긴 페이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사우스 세일럼 집 바깥에 숨겨진 쓰레기통에서 그들은 음모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상한 메모들을 발견했습니다. 타운 쓰레기장, 다리, 운하, 보트, 기타, 삽, 차량 또는 트럭 렌트. 이러한 단어들은 처음에는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법 집행기관이 의심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시의 실종의 그림자는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며 로버트는 어떠한 혐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전환점에서 로버트는 대학 시절부터의 오랜 친구이자 유명 작가인 수잔 버먼을 비공식 대변인으로 선택했습니다. 수잔은 그녀의 유명한 목소리로 다른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캐시는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캐시 대신 학교에 전화해 휴학을 요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수잔의 이야기는 믿기 어렵지만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1990년에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로버트가 그의 실종된 아내와 비밀리에 이혼을 진행했으며 방치됨을 이유로 들며 그녀로부터 마지막으로 만난 1982년 1월 31일 밤 사우스 세일럼의 집 이후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가 경찰에 처음 말했던 이야기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들의 맨해튼 아파트로 돌아온 후 공중전화로 아내와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조각들은 여전히 맞춰지고 있으며 캐시 맥코맥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는 미스터리의 세계에서 캐슬린 맥코맥의 이야기는 수년간 잊혀졌다가 다시 열린 오래된 책장 같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공중으로 사라진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흔적도 없이 2000년이 되자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이끌리듯 캐슬린의 사건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의 두꺼운 책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며 캐슬린이 잔인한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미디어 세계가 새로운 정보에 대해 웅성대기 시작하는 동안 캐슬린의 남편인 로버트는 대담한 계획으로 미디어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려 했습니다. 2001년 4월 아내의 실종에 대한 비밀과 미스터리를 안고 로버트는 텍사스를 새로운 목적지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닌 침묵하는 여성, 도로시 시너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옛 친구의 이름을 빌린 것으로 전혀 새로운 신분으로 은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캐슬린의 실종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기소된 적은 없음에도 의심과 압박감이 로버트 더스트가 도주하기로 결정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신처로 텍사스주 갤버스턴을 선택했다. 현재 경찰과 수사기관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이상한 선택이었습니다. 돈부터 권력까지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벙어리 여자로 변장한 값싼 아파트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로시 시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로버트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신비롭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1년 12월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로버트의 편에 섰던 절친한 친구 수잔이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뒤통수에 총상을 입은 채 숨진 채 발견됐다. 수잔의 사망은 경찰이 캐슬린 사건에 대해 그녀에게 연락한 직후에 발생했으며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새로운 모순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침입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고 모든 귀중한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잔의 시신이 발견되자 수잔의 집에 시신이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주소가 적힌 익명의 편지가 경찰에 전달됐다. 처음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한때 라스베가스의 유명한 갱단 보스였기 때문에 모든 의심은 지하 세계의 범죄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캐슬린의 친구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수잔의 죽음과 캐슬린의 실종 뒤에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어두운 미스터리인 차갑고 계산적인 살인자의 손이 있다고 믿습니다. 경찰은 한때 웃음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죽음의 숨결만 남아있던 공간인 그녀의 집에서 수잔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방금 후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저 세상에서 온 소리처럼 수잔의 집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소식과 함께 그녀가 발견된 장소의 주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 모든 시선은 그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집주인부터 그녀의 상사,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베이거스에서 한때 갱단의 보스였던 범죄 세계의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곧 2000년 8월 집세를 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수잔이 로버트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1월에 그 도움은 이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재정적 지원이 된 $50,000짜리 2장의 수표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캐슬린 캐시, 맥콤에게 신비한 실종 사건과 관련된 어두운 비밀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잔이 살해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으로 가족들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로버트 더스트도 용의자 목록에 포함되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정의의 눈을 피해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재개될 때 로버트는 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도피처로 갤버스턴, 텍사스를 선택했고 떠나기 전에 새로운 아내인 데브라 리샤라탄에게 재정 문제를 처리할 권한을 넘겼습니다. 갤버스턴에서 부유함에 가면 뒤에 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버트는 저렴한 아파트를 선택하고 도로시 시너라는 이름의 무언의 여성으로 변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의 그림에서 그의 이웃은 모리스 블랙이라는 노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비극이 펼쳐질 예정이다. 2001년 9월 주민들은 갈베스턴 만에서 쓰레기 봉투에 떠다니는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조사하던 중 신체 일부와 톱 포장지, 하숙집 주소가 적힌 신문 등을 발견하며 어두운 이야기의 새 장을 열었다. 벽마다 비밀이 숨겨져 있는 오래된 하숙집의 어두운 어둠 속에서 진실 사냥꾼들은 어두운 미스터리의 흔적을 텄습니다. 시간과 쓰레기 냄새에 압도된 쓰레기통을 뒤지던 중 그들은 찢어지고 누렇게 변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단서인 경계선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로버트라는 이름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하이브리드. 그 위에 하숙집 중심부 깊은 곳에 있는 모리스의 방에는 불평등한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먼지와 뒤섞인 마른 피, 이는 일어난 끔찍한 사건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경찰은 포식자처럼 피의 흔적을 따라 어두운 골목을 지나 마침내 도로시의 아파트까지 이끈다. 이 아파트에서 그들은 값비싼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신선한 피가 흩뿌려져 있는 칼과 살인자의 잔인함으로 얼룩진 남성용 부치였습니다. 경찰이 더 이상 의심을 품지 않게 되자 미스터리의 베일이 걷히기 시작했고 로버트라는 이름이 부인할 수 없는 신호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와 충격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사라진 사람 모리스와 미스터리한 무언의 여인 도로시의 이야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사실이지만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던 도로시는 사실 로버트였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고 가슴 아픈 진실입니다. 비밀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살아온 로버트는 결국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로버트는 모리스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행동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리스를 살해하고 진실을 숨기기 위해 시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도피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짜 신분으로 호텔에서 체포되었고 로버트의 차 안에서는 경찰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시체를 절단하는 데 사용된 톱과 총기, 그의 범죄 여정에서 함께한 끔찍한 동반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로버트는 $300,000의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일시적으로 구금시설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자유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방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로버트는 다시 도주를 시작했고 공중의 질문과 비난을 뒤로한 채 사라졌습니다. 결국 7주의 도주 끝에 로버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잡혔습니다. 식료품점에서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003년 9월 모리스의 죽음과 관련된 로버트에 대한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의 소음이 정의와 미스터리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집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심장은 로버트 더스트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며 거의 멈춰선 듯합니다. 그는 미스터리와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이 사건은 모리스 블랙의 끔찍한 죽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사건은 많은 의미와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탐정 영화와 마찬가지로 로버트와 모리스 사이의 사건에 대한 진실은 증언을 통해 그리고 각 단서가 전환점이 되며 드러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하늘을 담은 듯한 눈빛을 가진 로버트 더스트는 자신이 모리스를 죽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로버트의 진술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모리스가 그의 집에 침입하여 총으로 위협했습니다. 눈먼 몸부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사된 한 발의 총알. 로버트는 자신이 단지 상황의 희생자일 뿐이며 자신의 행동은 자기 방어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리스 블랙의 시체 일부가 사라져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야기는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흐려지는 어두운 영역으로 밀려듭니다. 검사들은 이것이 살인사건인지 불행한 사고에 불과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미스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그들은 로버트 더스트를 유죄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2004년 9월 로버트는 증거를 조작하고 정의의 소나기를 벗어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5년의 징역이 선고되었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는 2005년 12월 조기에 석방되어 정의와 진실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고 로버트는 다시 한번 가석방 조건 위반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006년 3월 1일 감옥 문이 열렸지만 진실과 정당성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모호하고 답이 없었습니다. 2010년 과거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듯 앤드류 자레키 감독이 로버트 더스트의 삶을 바탕으로 한 영화 All Good Things가 개봉되었습니다. 뜻밖의 움직임으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로버트는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긴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0년 말 촬영 중 로버트는 첫 번째 아내 캐슬린 맥코맥과 친구 수잔 버먼의 죽음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첫 인터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앤드류는 수잔에게 로버트가 보낸 편지를 발견했는데 죽은 자의 위치를 알리는 익명의 편지에 있는 필체와 정확히 일치하고 심지어 철자 오류까지 같았습니다. 2012년 앤드류는 새로 발견된 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로버트를 두 번째로 인터뷰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것이 아닌 필체를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2013년 초 앤드류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수잔의 살인이 뒤집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6월 12일이 되어서야 제작자들은 로버트의 화장실 독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자백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14년 11월 경찰은 시신을 신고한 편지를 검토한 후 로버트가 쓴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 남자는 수잔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탈출했습니다. 2015년 3월 14일 로버트는 총 2조 신분증 4만 달러, 고무 마스크를 소지하고 쿠바로 도피하려던 중 뉴올리언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로버트는 공식적으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잔 사건의 재판에 앞서 로버트는 루이지애나에서 불법 총기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8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9월 17일 로버트는 수잔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뉴욕 경찰은 로버트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아직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을 때 로버트는 2022년 1월 감옥에서 7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